금요일부터 EU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요. 멀게는 향후 10년의 증시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시가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다면 최근 달러의 약세나 혹은 극히 비관적 시황에서도 위험 자산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유로존 회의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염두에 둔 스마트머니의 선택인 것이죠. 비록 국민들 설득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에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벤트 최종 성공 확률을 저는 대략 70%로 전망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이 회담의 진행 사항을 연계시켜서 이머징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S&P에서는 코비드-19의 2차 재확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도 내년 3월까지 미국의 정크대부도율이 12.5%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전 세계 기업들이 올해 최대 1조 달러 정도의 새로운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제 곧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죠. 시장 조사업체 팩스셋 리서치에서는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급감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CNBC에서는요, 2분기 어닝 시즌이 12년 내 최악의 사태를 연출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또 미국 파산협회에 따르면 이미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무려 3,600여 개의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하마드 엘 에리언 알리언츠 수석 경제자문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등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디커플링 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매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주식시장이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고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에 하락했어야 했는데요. 지난 수주간 조정다운 조정조차 없었습니다. 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난 6월 11일 이 방송 스페셜 리포트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 상승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요. 유로존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3차례 이상 거론해드렸던 유로존 정상회담이 드디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유로존뿐만 아니라 이머징 증시를 포함한 위험 자산의 상승 지속 여부에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 방송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다행히도 7,500억 유로 규모의 복구 기금 설정에 반대했던 독일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검소한 4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독일이 오히려 설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들 북유럽의 부국들이 찬성했다는 뉴스는 없었고 지난주까지 반대하는 나라가 오히려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도 회복기금의 규모를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보조금과 대출의 비중이 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로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전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르켈을 대신해서 네덜란드의 류테 총리가 반대파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복구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기금 7,500억 유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4년에 걸쳐서 경제적 타격이 심한 국가들에게 대해서 우선 지원을 목적으로 이 전액 EU 집행위원회의 직접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7,500억 유로 중에 6,550억 유로는 주로 EU 회원국의 회복 지원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경제 재개와 민간 투자 지원에 563억 유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387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죠. 말이야 2024년까지 모두 집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기금의 조성 목적 자체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복구잖아요. 회복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기금 중에 대부분이 내년 그리고 후년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북유럽의 검소한 4개국이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 6월 11일 날 드렸었는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지원 방식을 좀 고치자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행회의에서 결정된 전체 7,500억 유로의 기금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형태 보조금이 무려 5천억 유로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갚아야 되는 대출금 형태로 지원될 2,500억 유로에 비해서 무려 2배나 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어차피 유로존 금리는 지금 거의 제로 아니겠습니까? EU가 신용보증을 소개된다면 금리에 대한 부담 없이 대출해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안 갚아도 되는 돈을 왜 5천억 유로나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사양처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체 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 배정된 5,600억 유로인데요. 이 중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형태의 돈이 대략 한 3,1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탈리아의 633억 유로, 스페인의 616억 유로가 배정되었다는 거예요. 전체 가용자금의 무려 40%가 딱 두 나라를 위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이 이거 뭐 특정한 나라를 돕자는 거냐? 라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유럽의 부국들은 지금까지 돈을 안 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네덜란드의 리터 총리는 회복기금 집행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을 뿐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유로존의 존립을 위해서 회복기금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거긴 좋다 이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EU의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금에는 반드시 개혁의 의지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돈은 주겠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일리는 있는 주장이에요. 유로존의 재정 위기 때 빌려준 돈이 채 상환되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돈을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거저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진짜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다짐 정도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남유럽 국가들은 그 간단한 조건조차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특히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 모든 문제가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인데 보조금의 조건을 내거는 것은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말로는 식구라면서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유로존에 머물 필요가 없다면서 개혁 요구를 묵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리테 총리가 결국은 돈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선에서만 본다면 돈을 받아야 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너무 고압적으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덜란드의 리테 총리는 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 때도 이 거저주는 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독일이 찬성하는 바람에 구제 금융이 승인됐어요.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네덜란드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서 낸 세금을 왜 그리스가 덥석 집어가 써야 되느냐라고 말이죠. 이후로 리터의 지지율이 급하강하기 시작했고 내내 마음고생하다가 지금은 겨우 40%대 지지율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지율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내년 3월이 총선이거든요.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치인으로서 말이죠. 국민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리테 총리는 지난 수주간 남유럽 국가들을 들락거리면서 오히려 그들을 설득했어요. 필요한 돈 줄 테니까 대신 북유럽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달라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쯤에서 매우 몰상식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주겠다는 사람보다 달라는 사람이 훨씬 더 당당해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달달거리면서 각서 쓰고 저당 다표도 일단 약속을 한번 어겼거나 부채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만 그 다짐만 좀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데도 싫으면 관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남유럽 국가를 순방하면서 자발적으로 설득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이 다음 이야기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영화 장군의 아들을 보시면 일본 야쿠자의 횡포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종로바닥에 이른바 동대문 상인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남학신 씨는 야쿠자들이 상인들에게 칼을 들이대면 뭐 달라는 대로 보비를 뜯길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유로존 역시 비슷한 명분을 가지고 탄생한 겁니다. 여러 나라가 하나의 시장으로 뭉쳐서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항하자는 취지 말이죠. 이 북유럽의 국가들은 다 요만요만합니다.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각계 전투로는 도무지 미국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유로존은 마치 동대문 상인회와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요, 동대문 상인회 소속 건달이 자신들이 보호해줘야 될 상인들에게 오히려 이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그 상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죽일 놈들, 하야시도 이러지는 않았어 라는 푸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상인회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세상에 달기만 한 과실은 없지 않습니까? 유로존을 유지하는 것에도 상당한 비용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서서 기꺼이 돈을 낸 겁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국가별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만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로존의 보호 밖으로 나와버린 영국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 이전과는 달리 미국에게 깍듯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요,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올해 말 이후로는 5G와 관련해서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설치된 장비도 2027년까지 모두 없애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또한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이내에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유로존을 등에 업고 있는 독일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화웨이 장비 쓸 거니 안 쓸 거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인 보안팀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유로존이라는 단일 시장이 없었다면 함부로 미국에게 그렇게 대항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큰 소리 뻥뻥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체 GDP 규모로 본다면 그들은 덩어리가 크죠. 유로존을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만드는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겁이 없어요. 어차피 난 잃을 걸 없으니까 뭐 돈 내주기 싫으면 그냥 관두고 유로존 끝장내시든가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계속 유로존을 이어가시든가 뭐 알아서 선택하삼 뭐 이런 얘기죠. 이 정도면 리테 총리가 남유럽 순방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끝낼 생각이라면 굳이 돈 줄 사람이 받을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유로 정상회담이 비록 지연될 수 있어도 70% 정도의 확률로 긍정적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EU 공동기금과 더불어서 2027년까지 장기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거론해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유로존 최초의 재정 집행이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만 썼었죠. 통화에 대해서만 통합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부양책도 반쪽짜리일 뿐이었어요. 양손을 모두 쓰는 파이터에게 한 손을 묶어놓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늘 유럽은 미국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온전한 재정정책과 온전한 통화정책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 뒤처졌던 유로존의 회복과 더불어 본격적인 장기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공동기금이 통과된다면요,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지난 2019년 GDP 대비 약 5.4% 내외의 자극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이머징 시장에도 좋겠죠. 유로의 강세는 뭘 의미하죠? 달러화의 약세를 유인하게 되고 이는 전통적으로 이머징 화폐 강세와 그리고 위험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라면
막강한 미국의 소비 시장으로부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너희 부모님은 왜 그러시냐? 이런 것들. 이건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서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폼페이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남중국해 연안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라면서 이 중국의 무단 점유를 비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드릴 말씀이 정말 많지만 후의를 도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조용하던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장차 유로존이 재정정책을 쓰면서 부흥의 기치를 높이고 있을 때 미국의 기축통화권으로부터 중국이 이탈된다면요. 실제로 최근 중국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서둘러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주장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재정 계획만 잘 통과된다면요. 무려 100년 만에 미국에 넘겨주었던 기축통화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유로존에서 공동의 재정기금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에요. 반드시 돈을 내는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데요. 마침 지난 7월 10일 EU 이사회에서는 샤를 미셸 의장의 명의로 회원국 간의 합의를 위한 6가지 중요 제안이 발표됩니다. 대부분 돈을 내줘야 되는 나라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들이 두루 담겨져 있었어요. 첫째,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북유럽의 검소한 4개국 물론이고 독일은 EU의 예산기여금의 대규모 환급 제도가 유지되기로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영국이 유로존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영국은 좀 더 참아볼 걸 그랬죠. 둘째, 공동기금의 30%가 유럽의 공동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라며 명분을 부여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몽땅 남유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셋째, 공동기금의 상환도 기존의 2028년에 비해 2년 앞당겨져서 2026년도부터 시행되기로 했습니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으로 좀 더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준 것이죠. 넷째, EU 공동의 재정 수입을 강화하기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과세하고 디지털세 역시 2021년 말까지는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어요. 디지털세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난주에도 31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들어보이며 절대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 유럽을 압박해왔었던 이슈인데요. 똘똘 뭉침으로써 미국의 소비시장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한 조항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북유럽의 4개국의 EU 예산 납부와 유예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출연금을 내는 대신 향후 내야 될 자금은 일정 부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마지막은 검소한 4개국의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보조금과 대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EU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요. 멀게는 향후 10년의 증시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시가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다면 최근 달러의 약세나 혹은 극히 비관적 시황에서도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유로존 회의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염두에 둔 스마트머니의 선택인 것이죠. 비록 국민들 설득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에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벤트 최종 성공 확률을 저는 대략 70%로 전망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이 회담의 진행 사항을 연계시켜서 이머징 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